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4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권시영 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시영입니다. 네, 조한성 연구원도 자리했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김좌진입니까? 네, 지난 시간에 홍범도를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 다음은 김좌진이다. 권시용 연구원에 묻어서 가겠다는 얘기죠. 조 작가. 네. 예. 그리고 이제 김좌진 같은 경우에 항일 무장 투쟁의 신화. 신화. 네. 그리고 민족의 영웅. 북한에 김일성이 있다면 남한은 김좌진이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신화라고 표현한 게 신화라는 게 뭐 긍정적인 어감도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거든요. 뭔가 과대 포장돼 있다. 이런 뉘앙스. 요게 약간 저한테는 들리는데요. 그렇게. 그리고 북한이 이제 김일성과 이제 비교를 하는 음모론적인 시각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흔히 알려져 있는 어떤 사실,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네. 우리가 흔히 뭐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조금 잘못돼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 독립운동사 연구 자체가 네. 긴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냉전 그런 것 때문에 좀 언급해야 될 걸 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언급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과장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 우리가 분단 상황이 되면서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전의 특정 인물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일부러 좀 깎아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면이 김좌진 장군에게서도 보인다. 자, 그래서 오늘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잘못 알려진 사실, 과대 포장된 거, 그다음에 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그런 걸 좀 잘 정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김좌진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고요. 자, 그럼 먼저 김좌진의 생애 어떤 좀 전반기. 사실은 네. 이분이 조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전반기에 대해서 훑어보겠습니다. 1889년 충남 홍주군 홍성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안동 김씨입니다. 제 아내가 안동 김씨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홍성의 대부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99칸 집, 노비만 50명이 넘는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좀 그것도 약간 과대포장돼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있고, 1892년도에 아버지가 일찍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살 무렵이죠? 네, 4살 무렵에 사망하셔서, 그렇게 또 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또 그렇게 편안은 하지 않았던,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그 집안을 이끄는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좌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막 무장 투쟁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무예를 좋아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이 계몽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의외이죠. 네. 청년 김좌진은 계몽운동가였다. 그렇죠. 네. 처음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 문중 인사들하고 같이 학교를 세워요. 호명학교라는 학교 세워서 교육활동 하고요. 그다음에 신민의 인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기호흥학회 홍주지회에 가입을 해서 그런 계몽 활동을 하는 계몽주의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했다. 대한제국에. 졸업 안 했습니까? 졸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요? 그러니까 졸업했다는 어떤 근거 자료가 나오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이분이 김좌진이 1907년에 서울에 상경을 하거든요. 예. 그 학교 육군 무관학교가 서울에 있는 거니까 네. 1907년 이후에 이제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최소 6년이 필요해요. 학교가 1909년에 폐교가 됐거든요. 조기 졸업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다닌 건 맞습니까? 다닌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무관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 기록된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네. 1909년에 서간도로 이주 계획을 세웠다 그러는데, 네.
이건 독립운동을 위해서 서간도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건가요? 네, 이때부터 이제 1909년 무렵부터 독립운동을 생각을 한 건데요. 아, 훌륭한 분이네요. 네. 이때 신민회 인사들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신민회가 그 서간도 쪽에다가 이제 무장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그런 거에 아마 동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9년부터 이주 계획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동지들을 막 규합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군자금을 모집을 해요. 1910년에 네. 강제병합된 해 12월에 군자금을 모집하던 중에 체포돼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투옥이 되는군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서대문 형무소로 네. 투옥이 되는데 여기서 또 김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김구의 백범일지에 네. 김자진을 만났던 얘기가 나온답니다. 두 영웅의 만남이군요. 네. 그럼 언제 나오죠, 감옥에서? 감옥에서 이제 2년 동안 다 생활하고 예. 풀려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1915년에 대한광복회에 가입을 하는 거죠. 대한광복회는 이제 우리 시즌 2. 조 작가의 명저. 그렇죠. 조 작가의 명저. 한국의 레지스탕스. 네. 거기에 또 이렇게 챕터가 있는 네. 그런 단체죠. 네. 대한광복회는 그때 자세히 다뤘잖아요. 우리가 시즌 2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대한광복회에서 했던 김자진의 역할은 대한광복회에서 만든 길림광복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부사령으로 파견이 되죠. 그래서 길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917년에 만주로 가는데 네. 1918년 초에 대한광복회 국내 조직이 붕괴가 돼요. 아하. 그래서 가서 이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로 길림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니까요. 본사에서 지사로 파견한 셈인데 그렇죠. 본사가 붕괴가 됐으니까 뭐 지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돈이 막 넘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조직하려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붕 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길림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군대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19년 3월 달에 3.1운동 벌어지고 난 다음에 네. 여준, 이상용 이런 분들하고 같이 길림군정사라고 하는 군사 정치 조직체를 네. 만들게 됩니다. 이 길림군정사가 또 제 명저. 네. 네. 한국의 레지스탕스. 네. 거기에 언급이 되는데 이 길림군정사가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의열단하고 연결이 되죠. 의열단과 연결이 된다. 이것도 이제 시즌 2에서 했었는데 네. 그 길림군정사가 군대를 모집하고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 군사 조직인데 이 조직이 군대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소수의 병력으로 소수의 무기로 적의 심장을 네, 친다. 그렇죠. 예. 그런 전략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의열단이 그쵸.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로 군정서를 만들게 되는 건가요? 북로 군정서가 이게 따져 보면은 좀 복잡하긴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저는 사실 그 독립운동사에 관한 글이나 책 같은 거 볼 때 네.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헷갈립니다. 맞아요. 단체도 너무 많고 우리도 문제예요. 역사가들도 연구자들도 그렇습니까? 네네. 단체도 너무 많고 이름 바꾸는 데도 많고. 그렇죠. 이름을 하나만 썼으면 좋겠죠. 이 부분 이게 좀 오늘 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국사에 정 떨어지는 대목이잖아요. 여기가. 조선시대 정 떨어지는 대목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 노론소론 사색 당파 나올 때 네. 당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 아주 헷갈립니다. 네, 근데 하여튼 북로 군정서, 서로 군정서 나올 때 요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우리 조 작가가 오늘 좀 정리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라고요? 아니요, 간략하게 좀 얘기하면서 네, 간략하게 할게요.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 북로 군정서는 대종교 세력인데요. 나철. 네, 맞습니다. 네, 주입식이죠, 이게 다. 네네. 대종교, 나철. 네, 맞아요. 이때 당시에 서일이라고 하는 분이. 서일. 네. 지난 시간 우리 얘기했는데, 자유시 참변 때 자결하신 분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서일이라는 분이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일단 만들었었고, 이 중광단이 대한국민회라고 하는 단체하고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했는데, 이게 갈등을 일으켜요. 이 대한국민회는 기독교 세력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대종교인 중광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교 들어갔어요. 공교가 뭡니까? 공자교. 공자교란 종교가 있었습니까? 네네. 공교라는. 그게 유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자교면? 근데 이제 공교라는 이름으로 종교화 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 공교 세력까지 해가지고 세 개의 종교단체가 대한국민회에 들어갔었는데 네. 이게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대종교하고 공교가 다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네. 대한정의단이라는 단체고 네. 이 대한정의단이 길림에 있던 김좌진 장군을 군사 지도자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서일이 초빙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김좌진이 이제 드디어 대종교 세력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때 무렵에 대종교에 입교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이제 신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정의단이 대한군 정부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게 정부잖아요. 예. 정부를 지향하는 예. 단체예요. 군사단체이기도 하고 정치 조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임시정부가 섰을 무렵에 생기거든요. 상해 임시정부. 네. 이 상해 임시정부의 지향점은 뭐냐면 독립군을 전체를 통괄하는 독립군 지도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죠. 그리고 정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도를 하려면 뭔가 좀 재정도 지원하고 군사 지휘력도 좀 발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협상을 합니다. 얘네들이랑. 네. 협상을 해서 그래도 정부라는 말은 빼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대한군정서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로군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로군정서의 공식 명칭이 대한군정서예요? 그렇죠. 대한군정서. 그렇군요.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북로군정서로 얘기하겠습니다. 익숙하게. 네. 사실은 독립운동이 진짜 임시정부가 딱 있고 네. 그게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는 어떤 딱 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예? 그 안에 이렇게 쫙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도 편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이 딱 결집이 돼서 하나의 적과 딱 싸울 수 있는. 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명멸하니까 나중에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분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주 이유가 그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로군정서다. 네. 김좌진은 이제 북로군정서의 군사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서로군정서는 뭡니까? 서로군정서. 제가 그래서 북쪽에 있고 서쪽에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주 우리가 간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지역을 동만주라고 부르고 이 서쪽을 서만주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동만주를 우리가 흔히 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북만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 용어가 있는데 동만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북로군정서가 있는 곳. 그렇죠. 그다음에 이른바 동북삼성 있는 그쪽이죠.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영길. 그렇죠. 이 지역이 바로 동만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로군정서고. 네네. 그 동만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조선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40만 정도 된다고 했다고 그래요. 인구가 벌써.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이 이미 터전을 닫고 살고 있던 곳.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불리한 점은 뭐냐면 중국 정부 장장님이라고 하는 군벌이 여기 또 크게 차지하고 지휘하고 있던 곳이라 불편하죠. 간섭이 많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20년대쯤 되면은 일본이 영사관 파출소를 여기다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대놓고 독립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동만주는 조선인이 많은 대신에 이런 간섭이 많았던 곳이어서 위험한 곳이에요. 체포되기가 쉬운 곳이 이 동만주.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만주는 조선인은 적지만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민회가 서만주로 그 진출을 해가지고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서로군정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서로군정서의 군사 교육기관이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초기의 독립운동에서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인원들이 전부 다 그 독립군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배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군정서의 대표적인 인물론 지청천 장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출신이 이범석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입식으로. 네. 예. 북로군정서는 대종교 세력이고 그렇죠. 대표 인물 김좌진. 그렇죠. 네, 서로군정서는 신흥무관학교 대표 인물 지청천.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되겠네요. 네. 여기 이제 플러스 하면 서로군정서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이상용, 이회영, 이시영. 예. 그분들. 네네. 그렇죠? 그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역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걸 한번 이렇게 통합해 갖고 나중에 통합이 되나요? 통합이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자, 어찌됐건 이제 북로군정서에 몸을 담게 됐고 그 이후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군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부족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군정서에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신흥무관학교는 일찍부터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을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온 사람들이 교관으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던 이범석 이런 사람들이 북로군정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도 와요. 그래서 김춘식, 오상세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교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교관 활동을 통해서 뭘 하냐면 사관 연성소. 양성소가 아니고 연성소입니까? 네네. 연성소는 뭐죠? 연성소? 여하튼 학교라는 뜻이죠. 군사학교. 양성소인 줄 알았더니. 양성은 기르는다는 의미고 연성은 갈고 닦아서 키워낸다. 한자 실력이 좋아요. 우리 좋아요. 권시용 연구원 역시 조선사 전공.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공이어서.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군대를 양성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군대를 양성해서 300명 정도를 훈련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게 북로군정서의 그 핵심 전력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군인 300명을 양성한다는 게 말이 양성이지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3.1운동의 영향이에요. 3.1운동 이후에 만주에서도 그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죠. 이런 사람들이 1원, 2원, 3원씩 계속 이 북로군정서 대종교 세력에게 세금처럼. 그러니까 동포들이 진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모으면 무기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기 사려면 이제 멀리 가야 되는데 이 무기가 뺏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이때 주요하게 이용됐던 방법이 체코군.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 체코군이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이동해 있었거든요. 무기를 들고. 그리고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배 타고 아마 자기네 체코로 돌아갈 거거든요.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독립군들이 그 소식을 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사가지고 첩첩산중 그 길을 다 또 피해가지고 일본군 다 피하고 중국군 피하고 이래가지고 이 북로군정서까지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생이 동포들이 피땀 흘려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정말 이걸 사서 또 그 산골에 있는 거점까지 그렇죠. 고생하면서 옮기고 옮기는 것도 역시 동포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갖고 어느 정도의 무장을 하게 됐나요? 약 그때 당시에 1개 소대를 50명씩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2개 소대를 1중대, 그다음에 4개 중대를 1개 대대로 만들어가지고 총 4개 대대였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총 병력은 1,600명. 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숫자가 항상 이 독립운동사에서 숫자는 약간 부풀려진 겁니까 이거? 많이 부풀려진 것 같아요. 많이 부풀려진 거.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거가 있으니까 1,6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거는 있겠죠. 근거는 뭐 어떤 근거들이? 아마도 이제 이런 근거들은 대부분 일본의 첩보 자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쓰거든요. 일본 첩보 자료면 그게 정확한 거 아닐까요? 일본이 첩보하려고 뭐하는데 한국 레지스탕스가 1,600명이나 되더라. 걔네 밀정이 보고한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왜요? 게 그때 당시에 일본군 자료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풀려서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좋았던 게 일본군이 왜 부풀리죠? 이 명분을 쌓아서 독립군들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가 중국 땅을 넘어서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네, 확인할 수는 없는데 예. 청산리 전투 당시의 병력은 600명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거일 수도 있고요. 가족까지 다 합쳐서 1600명일 수도 있고요. 예.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여하튼 이때 당시에 무기를 약 800정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요. 기관총이 4정. 그다음에 야포가 2개가 있었대요. 그리고 수류탄 2000여 개. 그러니까 굉장한 네.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무기를 수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무장을 했네요. 그리고 네. 이 세력이 결국에 이제 청산리 전투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부분은 이게 뭔가 뭉클함이 있네요, 진짜. 그 동포들이 그때 얼마나 돈 벌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식민지 백성으로 천대받으면서. 근데 거기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무기를 사갖고. 예? 네. 근데 이범윤이 같은 놈은 그냥 꿀꺽 삼켜 2만 원을. 예? 그 3.1운동 이후에 그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또 엄청나게 국내에서 만주로 넘어왔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신흥무관학교에서 교육받고 그 만주 전역 상해로 막 퍼져나가면서 독립운동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에 있었던 그 청년들, 이 사람들은 다 그런 3.1운동의 수혜를 받고 왔던 청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일정 정도의 무장을 갖췄고, 네. 청산리 전투를 결국 이 세력이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듯이 1920년 임시정부가 1월 달에 네.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해를. 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이 엄청난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1920년에. 마치 전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럴 정도로 갈등이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독립전쟁을 하려면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이 다 하나씩 나눠져 있으니까 좀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합운동을 하려고 막 사람도 보내고 막 그래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합쳐지지는 않아요. 이게 각각 지역에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종교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세력화돼 있어서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뭉칠 때에 그 여러 번 회의가 있는데 김자진 부대라고 그냥 통칭을 할게요. 예. 그 김자진 부대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해요. 왜요? 그 한 번 회의에서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누가 사령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령관 밑에 누가 부장이 되고 지휘체계 인선. 네네. 예. 이 인선 과정에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을 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독립운동이라는 대의가 있는데 그걸 딱 그 대의 밑에서 그 깃발 아래에서 왜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을까? 막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분명히 정치적인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겠죠, 분명히. 그렇죠. 예.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나 예. 이게 한 번만 논의하고 끝났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예. 영웅이라면 그렇죠. 뭔가 통합하고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는 거죠. 김자진 부대가 조금 아쉽은 부분이죠. 그렇죠. 봉오동 전투할 때도 네. 뭐 홍범도 부대라든가 최진동 부대라든가 안모의 부대 뭐 이런 부대들은 합쳐서 서로 전투를 했죠. 예.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 네, 부정의 포인트 첫 번째가 나왔네요. 네. 김자진 부대가 이런 독립군 세력의 통합 과정에서 오히려 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네. 요거는 좀 비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김자진 부대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김자진 부대라면 통합에 좀 큰 그릇이 돼서 그렇죠. 남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됐어야 됐는데 오히려 분열의 모습을 좀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다음에 이제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청산리 전투가 벌어지는데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각자 싸움을 해요.
그래서 크게 부대가 어떻게 되냐면 김자진 부대하고 홍범도 부대 두 부대가 그 청산리 전투에 투입이 되는데 네. 이 싸움에서 뭐냐면 각자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이 김자진의 세력이 예. 대종교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종교 세력이 그 국민회하고 한번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대한국민회하고 통합을 했다가 갈라서잖아요. 이러면서 막 감정적으로 아주 나빠져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봅니다. 서로 막 공격을 하자고 할 정도로. 무력으로?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한국민회에서 홍범도에게 북로군정서를 공격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 근데 홍범도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했다. 그 정도로 서로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범도 쪽하고 이 연합하는 것이 상당히 처음부터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네. 이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원년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독립전쟁이라고 한다 하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공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예. 그리고 뭐 국내 진공한다던가 그렇죠. 연합해가지고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짜서.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독립전쟁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추격부대, 일본군 추격부대를 피하면서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세적인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도 청산리 전투도 우리가 일본군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일본군이 추격을 해오는데 우리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승리한 전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온전히 이걸 독립전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독립전쟁의 모습이 사실은 독립전쟁을 준비했으나 봉오동 청산리에서 그렇게 실제로 자기들이 계획했던 독립전쟁은 해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 버렸죠. 그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10차례에 걸친 전투, 각종 전투를 합쳐서 청산리 전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봉오동이 길림성에 있다 그랬는데 그 청산리는 어디입니까? 청산리는 백두산이 있잖아요. 그럼 백두산 아까 동쪽이 동만이라 그랬잖아요. 백두산 바로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백두산하고 가까운 연길지방, 동만주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오동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요. 봉오동의 서남쪽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네. 독립군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일본군이 계속해서 중국 그 부대들한테 중국군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토벌하라고 했어요. 조선 독립군을. 그러니까 이 중국군이 친하게 지내던 그리고 뭐냐면은 조선 독립군이 하는 일이 별로 싫지 않았던 중국군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독립군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미리 일본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네가 우리가 추격하는 척 할 테니까 너네가 적당히 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산리 쪽으로 백두산 쪽으로 이제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맞부딪힌 곳이 청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리에서 그 전투가 벌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일본군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공격을 해올 때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 이런 걸 세워가지고 맞아요. 대규모 병력들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2만 명인데요. 이 2만 명이 그 조선에서 온 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연해주에 그 파견했던 부대들 있죠. 시베리아 공격을 했던 그렇죠. 일본군. 네, 그 일본군에서도 또 차출하고 이래가지고 2만 명을 만들었어요. 와, 일본 정규군 2만 명을 우리 독립군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추격을 해왔는데 그 중에 약 5천 명이 연길 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대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그 자기 병력을 3개로 나눠가지고 간도를 3구역으로 나누어서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 중에 한 병력이 청산리 전투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벌어진 전투가 1920년 10월 21일에 있었던 백운평 전투입니다. 예. 이게 처음인데 이거는 김좌진 부대가 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청산리 백운평 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네. 그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막 사격을 해가지고 그 무찌른 사건인데 약 이때 당시에 200명 정도가 죽었다. 일본군. 네,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뭐 위인전이나 동화책에서 흔히 얘기되는 네.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전투 얘기합니다. 청산리 전투하면 딱 연상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네, 그렇죠. 네. 그 대형 건물 같은 데 걸려 있는 그 그림. 그 그림이 바로 이 백운평 전투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는 전사 3명, 부상 4명. 이것도 일본 애들도 너무 심하죠. 일본 기록은 우리 측 기록은 일본군 전사자가 300명인데 그렇죠. 일본 측 기록은 일본군 전사 3명으로 나옵니까? 네. 이거 너무 심해요. 차이가 너무 큰데요? 네. 일본도 너무 뻥이 심한 거죠. 서로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좀 요새 학계 정설입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 기억에 의하면 약 100명 정도. 100여 명. 네, 100여 명 정도가 죽었다. 그 시신이 100여 명 정도의 시신을 옮겨가는 걸 봤다. 이런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평 전투 이후에 이제 10월 22일 날 있었던 3개의 전투가 이제 사실상 이 청산리 대첩이라고 불렀던 예전에 그 전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전투들이 3가지가 연달아서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완루구 전투인데요. 완루구 전투는 홍범도 부대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 들어왔던 일본군 부대가 부대를 3개로 쪼개가지고요. 하나는 김좌진 부대하고 싸우게 하고, 하나는 본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뭐 산악 지역에 배치를 했었는데, 이 산악 지역에 배치했던 부대하고 본진이 홍범도 부대하고 맞부딪힌 싸움이 완루구 전투입니다. 그래서 완루구 전투에서 완루구 전투는 홍범도 부대가 주축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청산리 전투에도 분명히 홍범도 장군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홍범도 부대가 가운데 있고 산악 지역에 있고요. 양쪽에서 일본군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 굉장히 똑똑하게도 이 홍범도가 지략에도 대단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전투인데 중간에 있다가 살짝 빠진 거예요. 철수를 몰래. 그래갖고 서로 일본군들이 서로 총질을 해가지고요. 5인 사격을 해서 여기서 몇 명이 죽었냐면 400여 명이 죽었다는. 일본군이 나눠서 오는 걸 알고 중간에 있다가 전투를 하다 빠져서 그냥 지들끼리 싸우게 했다. 네네. 전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난 전투죠. 그래서 이제 이 전투에서 4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 곧 이어가지고 천수평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는 뭐냐면 아까 전날 그 김좌진 부대가 싸우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이동을 하다가 우연히 일본군 기마부대하고 맞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 기마부대가 자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지나갔다가는 나중에 해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잠도 못 잔 상태로 이동을 해왔는데 조금 더 이동을 해갖고 그냥 싸워버린 거예요. 그 싸움이 천수평 전투. 그래서 기마부대를 습격해가지고 기마부대가 전멸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정말 정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엄청나게 사망을 한 사건. 그 전과에 대한 기록은 뭐 구체적인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천수평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천수평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뭘 알게 됐냐면 어랑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일본군 본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김좌진 부대가.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면서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높은 고지를 차지를 해야 유리하니까 빨리 가가지고 고지를 지금 잠도 안 자고 이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빨리 가서 고지를 선점을 해요. 먼저 가야겠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지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본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완루구 전투에서 홍범도하고 싸웠던 부대예요. 그래서 홍범도 부대하고 막 싸우고 있는 중에 어랑촌으로 누가 들어온 거냐면 김좌진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김좌진 부대하고 막 싸움을 하다가 홍범도 부대가 아까 살짝 빠졌다 그랬잖아요.
우연히 이 어랑천 본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싸움은 김자진이 걸었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병력 차가 너무 나가지고요. 그 김자진 부대한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우연히 옆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뒤로 네. 홍범도 부대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군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장 큰 전투가 이 어랑천 전투예요. 그래서 이 어랑천 전투에서 아침 9시부터 전투를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7시에 전투가 끝이 났는데 이때 일본군 사망자가 약 300명이라고 이제 발표가 돼 있고요. 임시정부가? 네네. 임시정부 쪽에서. 일본은 뭐라 그럽니까? 일본이요? 네. 일본 측은 사망 3명. 이것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네네. 네. 근데 이범석 회고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일본군 사망자가 1,100명이라고 써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전투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이긴 한데. 근데 이 어랑천 전투도 홍범도 부대가 이제 큰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 전반적으로 보니까 홍범도 장군이 무공을 많이 세웠네요, 진짜. 네. 그 홍범도 부대가 병력이 훨씬 많았어요. 1,400명. 김자진 부대보다. 네. 1,400명이었고 김자진 부대는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병력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우리가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으로 기억하느냐? 그 이범석의 영향이 커요. 이범석이 해방 후에 들어오자마자 국무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적극적으로 회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이범석 장군은 맨 처음엔 서로 군정서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북로 군정서에 교관으로 파견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파견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그다음부터 하니까. 김자진 장군하고 엄청 친해졌나 봐요. 그렇죠. 가서 북로 군정서 가서. 이때 홍범도 부대는 독립군 연합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자진 부대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거고. 네. 그래서 예전의 연구에서는 아예 그냥 홍범도 전체를 빼버리고 설명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연구 시절에 우리가 학교를 다녀서 네. 홍범도, 봉오동, 청산리, 김자진 이렇게 딱 그냥 입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속아 산 거예요. 네네. 예? 그 역사 전공하는 연구자들로서 그런 그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엄혹한 시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70년대에 그 역사가들이 홍범도를 적극적으로 넣어가지고 막 정리하면서 김일성 부대도 넣고 막 이랬대요. 이후에 30년대 이후는 김일성 부대가 있으니까. 항일무장투쟁. 네. 그랬다가 다 보안법, 국가보안법에 걸려가지고요. 다 회수 조치 당하고 다 수정하고 구속되길 뻔하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엄혹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거. 정말 엄혹한 시절이죠. 아니 학문의 영역인데 그거는. 그렇죠. 학문의 영역에 국가보안법을 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네. 그런 시절에 그 연구자 안 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계속 진도 나가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투가 가장 큰 전투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청산리를 빠져나가면서 계속 전투가 벌어지는데 뭐 맹개골, 만기구, 시구, 천보산, 고동하국 전투 이래갖고 여러 개 전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했던 전투. 그래서 이 6일 동안 이렇게 10차례에 걸쳐서 전투했던 것을 청산리 전투라고 부른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이 청산리 전투 토탈 결과 일본군 전사자가 1,200여 명, 부상자가 2,100여 명, 독립군 전사자는 130여 명, 부상자 220여 명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군요.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전투가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사실은 이 독립군만 있어서 무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투할 때 6일 동안 밥을 해주고 그다음에 식량을 옮겨주고 그다음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당시에 독립신문 임시정부에서 냈던 독립신문에 보면 애국 부인들이 총탄이 쏟아지는 전선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이런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덧붙이자면 이게 이제 전투는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봉오동과 청산리. 그런데 그 결과 이 독립군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자기들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일제가 더 강력하게 토벌 작전을 해오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떠나서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밀산이라던가 뭐 이런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런 과정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원했던 결과도로 됐다. 독립군들이 민중한테 분리돼서 먼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간도 참변이죠. 네. 네. 간도 참변은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민중들을 학살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 끝나자마자 일제가 보복한 거 아닙니까? 네. 민간인 학살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독립군이 그런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마을을 불지르면서 댕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초토화시키는 그런 작전으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약 3,600명의 조선인들이 죽음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예. 엄청난 제노사이드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민족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네. 끝까지 항일 무장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런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는 30년대 계속 40년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후에 김좌진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네, 김좌진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러시아로 이동하는 얘기는 잠깐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러시아로 이동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이만까지는 같이 갔어요. 근데 이만시에서 그 무장 해제 요구를 받으니까 이제 다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네. 수 없다. 김좌진은 이제 이만시에서 무장해제를 하라 그러니까 거부하고. 우리는 무장해제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만에서 이만 안녕 하고 이제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북만주 지역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간 북만주로 다음에 갔으면 네.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한데 이제 피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겠죠. 네. 그래서 만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재기를 노리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자유시 참변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총재였던 서일 선생이 네. 자살 순국을 하게 됩니다.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네. 자결로서 이렇게 네. 책임을 진 거죠. 예. 그럼 북만주에서의 이제 김좌진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북만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흩어진 독립군들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빠져들었는데 1922년 8월달에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여러 단체들, 훨씬 그 전의 단체들보다는 쪼그라든 상태의 단체들이죠. 네. 그런 6개, 7개 되는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소규모 군단을 형성을 하는데요. 뭐 예전에 그 1,600명 시절에 비하면 아주 소규모 형태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시 재기를 하게 되는데요. 독립군을 모으고 그다음 조직을 하고 이러다가 뭘 만들게 되냐면 신민부라고 하는 네. 단체를 만들게 돼요. 신민부. 네, 이게 우리가 참정신으로 외웠던 네. 그 신민부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 개의 부가 만주 지역에 설치가 되는데요. 이 참의부, 정의부가 먼저 설치가 되니까 이제 그거에 영향받아서 자기네 통합해가지고 신민부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신민부의 주 세력도 아까 얘기했던 그 대종교 세력이에요. 대종교 세력이고 그 대종교 세력이 친민부를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네. 지도자들 간부급들이 1927년도에 일본과 중국 경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대다수가 체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력이 잃게 되니까 1927년 1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신민부가 갈등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군정파, 민정파라고 하는 두 세력으로 갈리게 돼요. 군정파의 대부는 김좌진이 되는 거고요. 네. 민정파는 아까 그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파가 이제 더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제 막 갈등을 하다가 문제가 막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군으로서 유지를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한인들한테 조선인들한테 모으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징수 이런 걸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군사력 모자랄 때는 강제징병 이런 거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반발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네. 군정파 인사들 중에서 또 뭐냐면은 막 무단으로 막 그렇게 그 군사력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동포들로부터 지지받기가 힘든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농민을 살해한다거나 뭐 이런 아하.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그 신민의 내부에 폭군 김자진이라는 말이 유포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로부터 김자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밑에 사람들을 제대로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폭군 김자진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데다가 이때 당시에 이 지역 가까이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네. 굉장히 막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자진은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적대적인 건 아니었는데 네. 나쁜 경험들이 막 쌓여요. 뭐 자유참변이라든가. 서로 이제 막 동지들을 막 뺏어가고 네. 경쟁 관계가 네.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 신민회가 나중에 사회주의자들이 하도 이렇게 극성이 되다 보니 네. 일부 그 무정부주의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조직을 개편을 해요. 그게 한족총연합회라는 조직이거든요. 그 한족총연합회를 만든 이후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 김자진이 30년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자진이 왜 죽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에 김자진의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네. 1930년 1월 달에 1월 24일 날 그 자신이 운영하던 금성정미소라고 하는 곳에서 네. 암살을 당했어요. 범인이 누굽니까? 범인은 박상실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미소에서 1년 동안 일을 했던 일꾼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고려공산 청년회 제중 한인 청년 동맹의 일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인가요? 네, 공산주의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명이라고 해요. 박상실이. 네. 그래서 박상실은 누구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공도진이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상실이 죽인 사람은 박상실인데 그 박상실은 사실은 공도진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설이 되는데 그러면 박상실은 네. 왜 죽인 겁니까 김자진을? 제가 어릴 때 예. 위인전을 읽잖아요. 예. 그럼 김자진 전기 이런 데 그렇죠. 보면 있죠. 김일성의 부하가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네. 횡행하던 시절이니까 네. 너무 갖다 붙인 거 아닌가요? 요새도 뭐 농협 해킹당해도 북한 소행이라고 그러고. 그게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김일성의 소행이에요? 김일성은 김일성인데 예. 다른 김일성입니다. 아 동명이인이에요? 네네네. 그 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김자진이 죽은 이유에 예. 대해서 박상실이라는 사람의 배후에 예. 그 당시 고려공산당 만주총국. 예. 근데 이 만주총국도 사실은 이때 당시에 세 개거든요. 예. 화요파, ML파, 서상파. 예. 그 각각의 만주총국이 있었다라고 예전 시즌 2에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화요파 만주총국에서 간부를 하는 김봉안이라는 사람이 박상실의 배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김봉안이 일명 김일성이에요. 다른 이름이. 근데 이게 한자가 틀려요. 김일성이 한글자의 별성자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은 날일자의 이룰성자.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죠. 하여튼 그러니까 한글 이름으로 동명이인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봤던 위인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린이한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주는 위인전은 예전에 뭐 많았죠, 뭐. 예. 네. 그러면 왜 암살을 한 겁니까, 김자진을?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하고 이 한족 총연합회가 갈등 관계에 있었잖아요. 네. 그 갈등 관계 끝에 죽이게 된 거다. 이런 뭐 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의 설은 뭐냐면은 만주총국의 간부였던 김봉안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일본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의 협박을 받아서 김자진을 암살하게 하는 공작에 휘말렸다. 그래서 이 박상시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일본에 밀정이 된 김봉환이 김자진을 죽이게 했다는 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설 말고 또 다른 설이 있는데 네. 만주 총국 쪽에서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공산주의자들은 김자진이 일본 영사관을 출입하면서 공산당 조직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했다. 그래서 그 일본이 공산당을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줬다는 거죠. 그런 밀정행위, 김자진의 밀정행위 때문에 만주 총국 쪽에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이 주장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김자진이 네. 변절해서 밀정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하지만 진실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예, 이 세 가지 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남한 쪽에서는 그래도 김자진을 영웅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지도자라고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밀정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도 그 연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네. 연변 지역의 학자들이라던가 연변 지역의 사람들은 예. 김자진이 말년에 그런 밀정 행위를 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런 아까 폭군 김자진과 연결되는 어떤 인식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신민회 때부터 그렇게 좀 잘 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이 암살의 원인도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연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 어찌됐건 러시아에서 다시 북만주로 돌아온 이후의 김자진의 행적은 약간은 좀 부정적인 면이 많네요. 네, 부정적인 면이 예. 조금 있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또 이 암살된 이후에도 암살의 배후나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김자진 장군의 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암살은 뭐 개인적으로도 좀 불행하지만 네. 이렇게 좀 청산리 전투를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도 조금 최후가 너무 좀 비참했다. 맞습니다. 예,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안타까움이 네. 있네요. 네, 네. 예. 자, 오늘 김자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청산리 전투는 3.1운동으로 이제 고양됐던 그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열기가 독립전쟁으로 폭발했던 예. 그런 항일 무장투쟁의 가장 빛나는 성과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청산리 전투의 주요한 지도자로 활약을 했던 김자진 역시 굉장한 항일 영웅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도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그 정치적인 역량보다 활동하신 걸 보면 정치적인 역량은 군사적인 역량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많은 아쉬움이 있다.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통합해야 될 시기에 통합하지 못하는 면모,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런 정치적 역량 때문에, 한계 때문에 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민부라던가 한족연합회 활동할 때 당시에 어떤 분열적인 모습들 은 좀 아쉬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의 영웅으로서 그 아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과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열의 모습,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주로 돌아와서 신민부 활동했을 때 그 신민부 인사들의 전행. 네. 네, 이것도 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과오가 아닐까 싶어요. 네. 시즌4에서 이렇게 뭐 친일파 얘기도 하고 독립운동가 얘기도 하는데, 네.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훨씬 더 좀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 좋아요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